공격 마법사 아카데미에서는 모두가 한 가지에 동의한다. 이곳에 힐러가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 주인공의 생각은 다르다. 윌은 최고의 힐러지만 그럼에도 이 아카데미에 입학한다. 모두가 그가 처참하게 실패할 것이라 예상한다. 한 교사는 모의 전투를 통해 그것을 증명하기로 마음먹기까지 한다.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교사는 속성 마법으로 윌을 가두려 하지만 윌은 치유 마법으로 속도를 높여 모든 공격을 가볍게 교사가 피한다. 흑함정으로 그를 거의 잡을 뻔하지만 윌은 다시 피한다. 그러고는 공세로 전환한다. 그는 거리를 좁히고 단검으로 공격한다. 물론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 교사는 뚫을 수 없는 흑카보스로 몸을 감싸고 공격 마법도 없는 약한 힐러가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자신하지만 윌은 대처법을 알고 있다. 이 세계에서 대부분의 마법사는 자신의 몸이 온전한 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제한한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윌이 그리미터를 해제하면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대가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어차피 그는 힐러니까. 윌은 초강력 충전된 주먹으로 돌진한다. 그의 팔은 산산조각 나면서 교사의 흑갑옷을 그대로 꿰뚫어버린다. 교사는 반응할 시간조차 없다. 그는 즉시 기절한다. 그런데 왜 힐러가 이 아카데미에 있는 걸까? 지난번에는 다른 모두가 쓸모없었고 윌은 그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일을 잘하면 선배들에게 마땅한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주인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는 뛰어난 일솜씨 때문에 말 그대로 상관에게 칼에 찔린다. 윌은 비범한 치유 능력을 가진 평범한 청년으로 전 세계에서 오직 그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힘이다. 그는 말 그대로 가장 끔찍한 부상조차 식은 죽 먹기처럼 치유할 수 있었다. 팔을 잃었는가? 문제없다. 녀석은 몇 초 만에 잘린 부분에서 팔을 다시 돋아나게 할 수 있다. 현재 그는 마왕들이 이끄는 마족 군대와 싸우는 최전선의 마지막 남은 병사들과 함께 복무하고 있는데 이 마족 군대는 바로 그랜발드 왕국을 유린한 장본인들이다. 병사들은 이미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파괴한 마족의 군세를 격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 우리 주인공은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그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내고 하지만 있다. 현실적으로 보자. 이 필멸자들은 지옥의 심연에서 나타난 무시무시한 존재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병사들은 계속해서 팔다리가 잘린 채 돌아오고 우리 주인공은 성실하게 그들을 치료한다. 하지만 결국 병사들은 계속 싸우다 다치기만 하는 것에 지쳐간다. 그들은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끝장났다. 그들은 차라리 전장에서 죽어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어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인공은 대장에게 칼에 찔렸다. 대장은 윌이 병사들이 전장으로 다시 내몰릴 때마다 겪는 고통과 공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결국 절망한 병사들은 방어선을 포기하고 거대한 괴물들이 왕국의 남은 자들을 유린하기 시작하도록 내버려둔다. 윌은 눈앞에서 모두가 죽어가는 것을, 자신의 고향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본다. 저 거대한 용을 올려다보며 그는 마침내 병사들이 겪어왔던 공포가 어떤 것인지 깨닫는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가장 큰 강점은 가장 큰 후회가 되었다. 만약 자신에게 전장에서 싸울 힘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두 손으로 왕국을 지키려는 불타는 열망으로 녀석은 말 그대로 땅에서 조약돌을 집어들고 용에게 돌진하기 시작한다. 물론 고작 돌멩이 하나로 강력한 용과 싸우려는 그의 어리석은 시도는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는 나중에 원망하게 된 세계 최고의 힐러라는 칭호를 얻기 직전인 거의 5년 전 과거에서 깨어난다. 과거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치유가 아닌 공격 마법을 전문으로 하는 아카데미에 입학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선택한 기관은 오직 전투 기술에만 전념하는 학교인 슈바르츠 아카데미다. 이 세계에서는 치유술과 공격 마법술이 공존할 수 없어 젊은 마법사들은 오직 한 가지 직업만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윌은 이 불문율을 깨고 과거 생에서 실패했던 것을 이루기로 결심한다. 그는 과거의 지식을 활용하여 치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혼자서 싸우는 방법도 아는 방식으로 자신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를 시작하기 위해 그는 이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아카데미 중 하나인 슈바르츠 아카데미아에 입학해야 한다. 이 아카데미는 젊은 재능을 인류 공격 마법사로 키워낼 수 있다고 믿어진다. 말할 것도 없이 윌의 과거생에서 가장 재능 있는 전투 마법사도 이 아카데미 졸업생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윌은 치유 마법사이기 때문에 슈바르츠에 들어가는 것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보통 귀족들은 머리가 둔한 자식들을 이 아카데미에 입학시키기 위해 거금을 쓰지만 우리 주인공은 현재 무일푼이다. 그가 치유 기술을 이용해
생계를 꾸리기 시작하더라도 입학 마감일 전까지 충분한 돈을 모으지는 못할 것이다. 그가 자신의 곤경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온다.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보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그의 반응을 보고 그녀는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배가 아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눈에 뭐가 들어가서 따가웠다고 둘러댄다. 하지만 내심 그는 여동생이 살아있는 것을 본 기쁨을 거의 감추지 못한다. 그는 이번에는 지난번 그녀의 삶을 앗아간 재앙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그녀뿐만 아니라 이전에 구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는 다음 단계를 알아낸 것 같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마법 아카데미 연맹에 대한 약간의 배경 설명이 있다. 그것은 왕국 내의 모든 마법 아카데미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모든 마법 교육에 대한 규정과 교육 과정을 배포하는 책임을 진다. 이때 연맹의 의장은 슈바르츠 아카데미의 교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의장은 연맹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곧 그 이유가 명백해졌다. 그것은 그의 아픈 손녀 마리 때문이었다. 참고로 이 손녀 바보 할아버지의 이름은 아르놀룸 골드그렌으로 마법 아카데미 연맹 의장이자 슈바르츠 아카데미 교장이다. 노인은 자신의 손녀에게 그녀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유능한 치유 마법사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의 이전 생에서는 의장이 제때 유능한 마법사를 찾지 못해 그의 손녀가 세상을 떠났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인공은 의장의 손녀 방으로 몰래 들어간다. 편리하게도 우리 주인공은 이미 그곳에 있는 의장에게 자신을 소개할 필요조차 없다. 노인은 이미 하일리히 출신의 장학생에 대해 알고 있다. 결국 윌은 치유 마법에 대한 뛰어난 재능으로 왕국 전체의 명성이 자자하다. 바로 이 때문에 의장은 우리 주인공 같은 실력자가 도둑처럼 몰래 돌아다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심 윌은 그가 옳다고 인정한다. 아마도 과거생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그는 감히 누군가의 사적인 공간에 잠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격식은 지금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다. 오직 그만이 그녀를 치료할 수 있기에 바로 들어가야만 했다. 물론 노인은 대가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젊은이가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협상보다 그녀의 치료가 우선이다. 마침내 노인은 우리 주인공이 필요로 하는 허락을 내준다. 그는 그녀의 병을 치료할 준비를 하며 침대 옆에 앉지만 우리 주인공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노인의 강렬한 시선이 그의 주의를 끈다. 의장은 실질적으로 한 번만 잘못 움직이면 우리 주인공은 끝장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윌은 망치지 않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그의 치유 마법을 시작한다. 이 치유 마법을 시전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만화 총량이 과거생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유 마법 공식의 완벽한 실행이며 다행히도 그는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얼마 후 손녀가 드디어 눈을 뜹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사경을 헤매던 자신을 구해준 매력적인 왕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당황해서 부끄러운 나머지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누워버립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손녀가 정말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립니다. 심지어 몇 년 만에 이렇게 몸이 가뿐한 적은 처음이라고까지 말하죠. 손녀 바보 할아버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힙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걱정의 무게가 마침내 덜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주인공 덕분이죠. 얼마 후 두 남자는 거실의 자리를 잡습니다. 감사를 표한 후 노인은 주인공이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윌은 터무니없는 부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의 소원은 이사장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이었죠. 이 시점에서 치유 마법에 있어서 윌을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정점에 올라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었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다른 기술을 익히고 싶어합니다. 그는 슈바르츠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노인은 이 말을 듣고 황당해합니다. 타고난 재능을 버리고 전혀 낯선 분야를 탐구하겠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한 이상 노인은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며 젊은이와 악수를 나눕니다. 아카데미 어딘가에서 성격 나빠 보이는 한 교사가 주인공의 입학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격 능력이 전무한 힐러를 전투학교에 입학시킨 이사장의 결정이 참 대담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입학식 날이 다가오고 신입생들은 아카데미 강당에 모입니다. 단상 위에서는 이사장이 자신의 학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슈바르츠 아카데미는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공격 마법 전문 기숙 학교입니다. 광활한 캠퍼스에는 여러 훈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첨단 연구시설과 거대한 도서관까지 갖추고 있어 더욱 독보적인 곳이죠.
영향력 있는 졸업생들은 아카데미를 넘어 왕국에서도 활약하고 있어 왕국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격 마법의 정수를 배우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공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이 아카데미에 입학한 일개 힐러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그의 앞길이 가시밭길일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하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토록 원하는 공격 마법사가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기대와는 다른 법이죠. 입학식 후 첫 수업, 윌은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화염 마법 주문으로 표적을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화염 마법을 발동시키긴 했지만 불꽃은 나타나자마자 사그라지고 맙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죠. 설상가상으로 그의 선생은 주인공의 약점을 빌미로 그를 괴롭히려는 완전 쓰레기입니다. 윌은 인형을 성공적으로 맞춰야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그는 학교 건물 반대편에 있는 훈련장에서 연습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윌은 선생님이 최소한 요령이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제대로 배울 수 없을 거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선생이 주인공을 싫어하는 건 명백했습니다. 그에게 힐러를 가르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건 최악의 투자였기 때문이죠. 윌은 이론이라도 배우게 도서관 출입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망할 놈은 힐러 따위가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주인공을 모욕합니다. 이 틈을 타 한 금발 양아치가 비열하게 마법으로 뒤를 공격하고 윌은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불쌍한 윌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예상치도 못했지만 양아치는 약해 빠진 힐러를 이용해 먹기 딱 좋다며 비웃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의 공격 마법 순위를 자랑하며 윌 같은 약골 힐러는 감히 입학했으니 꺼지라고 소리칩니다. 선생이 일진과 한패가 되어 학생을 괴롭히는 건 처음 보네요. 두 사람은 마치 윌이 최하급 쓰레기라도 되는 양 함부로 대합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벤치에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공격 마법을 배우려던 그의 노력은 지금까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치유 마법과 공격 마법의 차이점 때문에 골치 아플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각기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마나는 정신의 힘이자 마법사의 궁극적인 무기로 공식을 통해 발동되죠. 마나는 또한 시전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마나를 폭발이나 화력에 사용하면 공격 마법이 되는 거죠. 반면 힐러들은 정적인 마나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슈바르츠 아카데미가 중요해집니다. 공격 마법사를 키우는데 최고이니 동적인 마나를 단련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윌은 자신의 마나를 잘 조작하면 정적인 마나를 동적인 마나로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그 거지 같은 선생 때문에 지금은 수업조차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윌은 전생에 자신을 도와줬던 그 사람을 만나길 바라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 하나 때문에라도 이 아카데미에 온 선택이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갑자기 늦게까지 남아있는 그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윌이 이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자신과 함께 싸웠던 매우 유능한 전사 베로니카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최상급 공격 마법사 중 한 명이었고 결국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회귀한 이번 생에서는 그녀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그녀는 무엇이든 두 동강 낼 수 있는 바로 그 검을 뽑아냅니다. 스쿠나의 능력을 가진 여자 고조처럼 보입니다. 그녀가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 썩 유쾌하진 않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상한 학생을 쫓고 있었고 윌이 그 문제의 학생인지 의심하고 있던 겁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절대 그 학생이 아니라고 재빨리 해명합니다. 만에 하나 그녀가 칼을 휘두르기라도 하면 트럭에 치여 다시 이 세계 회귀를 해야 할 테니까요. 그녀는 그의 말을 믿어주어 그를 안심시키고 그는 그녀가 정말 베로니카인지 확인차 묻습니다. 여자는 그가 선생님을 너무 편하게 부르자 기분 나빠하고 그는 당황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전생에서도 그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월반을 거듭해 바로 교수가 된 천재였는데 그녀의 신급 재능을 생각하면 전혀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윌이 기다려온 기회. 마침내 그가 공격 마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줄 한 줄기 빛입니다. 윌은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임을 알기에 베로니카의 수업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강 신청 절차를 묻지만 그녀는 담당하는 수업이 없다며 바로 거절합니다. 그녀는 여러 과정을 건너뛰고 승진한 신임 교사라 아직 이곳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올해 베로니카의 직책은 특정 질문들을 담당하는 조교수입니다. 비슷한 또래인 그녀가 학생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며 큰 도움이 되어줄 거라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녀를 짜증나게 하는 건
아무도 상담을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글쎄요. 주인공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조금만 거슬려도 살인 무기부터 꺼내드는 여자니까요.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베로니카를 이용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이 그녀에게 개인 과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대답하는 게 그녀의 임무임을 알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힐러로서 어떻게 공격 마법을 배워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의 말에서 베로니카는 그의 특이한 만화 흐름을 감지하고 그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걸 즉시 알아챕니다. 그녀는 이제야 이 녀석이 슈바르츠 아카데미에 입학한 그 악명 높은 신입생이라는 걸 기억해냅니다. 평생을 통틀어 평범한 힐러가 공격 마법을 배우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하기까지 하죠. 슈바르츠의 장점은 아카데미에서 동적 만화라는 것을 수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이것이 완벽한 시작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로니카가 그 존재를 확인해주자 윌은 가능성이 있다며 정말로 기뻐합니다.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다면 그녀는 그 방법으로도 멍청한 너는 공격 마법을 배울 수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인공을 진심으로 놀라게 합니다. 특히 베로니카가 그에게 이미 정적인 만화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을 때 말이죠. 즉, 그가 동적인 만화를 처음부터 키워낸다 해도 대부분이 결국 정적인 만화로 변환되어 사라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방법으로 동적 만화를 수련하려 했다간 두 만화의 성질이 섞여서 어떤 공격 마법도 쓸 수 없게 될 거고요. 현실은 암울해 보입니다. 이 친구는 아카데미까지 옮겼지만 평범한 힐러가 공격 마법을 배울 방법이 문자 그대로 없다는 걸 깨달았죠. 윌은 트럭군이 자기를 회귀시켜줬을 때 사용 설명서를 안 준 걸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발명하기 위해 이 시대에 아인슈타인이 되어야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려던 찰나 베로니카가 갑자기 그를 멈춰 세워 말을 끝마칩니다. 그녀는 아까 하던 말을 이어 힐러가 공격 마법을 쓸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힐러가 공격 마법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논리에는 우리 주인공조차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그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적을 베고 무찌를 수 있는 무기인 특별히 조각된 철검을 드러내며 자신의 요점을 증명합니다. 그러고는 그들 옆에 있는 벤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나무로 만들어져 않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이 뇌가 매끈한 교수는 물은 축축하고 바닥은 바닥으로 만들어졌다는 식의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녀는 벤치를 들어올리며 이걸로 누군가를 죽도록 패더라도 여전히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웃기게도 윌은 이 근육 누님이 어떻게 저 국수 같은 팔로 그렇게 무거운 벤치를 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베로니카의 접근법은 어떤 것이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것입니다. 요점을 개인화하기 위해 그녀는 손으로 시범을 보이며 그의 얼굴을 쓰다듬어 이 남자를 얼굴 붉히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남자에게는 몽정과도 같은 상황이지만 그녀는 방금 자신의 손을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그의 얼굴을 세게 튕겨버립니다. 그녀가 너무 세게 때리긴 했지만 어쨌든 요점은 같습니다. 같은 것이지만 다른 용도. 윌의 눈이 마침내 뜨입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 마법을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그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마법사 파벌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 바로 그 이유는 각자의 만화 형태에 있는 차이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로니카의 눈에는 이 아이가 다릅니다. 그녀는 그가 공격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함으로써 이미 도약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의 만화조차 그가 순수한 힐러가 아님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윌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관찰이었고 그는 이것이 트럭군이 준 능력 중 하나인지 그의 목에 궁금해하게 칼날을 됩니다. 겨누며 그녀는 그에게 자각하고 영혼 속의 공격적인 열정을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막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의 길을 막는 누구든 섬멸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우리 주인공은 어제 선생님과의 대화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었고 그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왜 평범한 힐러들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녀가 즉석에서 말이 되는 이론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윌은 그녀 자신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한 교관이 무례하게 그를 힐러라고 부르면서 그의 생각의 흐름이 끊깁니다. 오늘 수업은 사실 특별한데 1대1 대결이 많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공격 마법을 사용할 수 있든 없든 그건 그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쓰레기 같은 선생은 대진표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남자는 우리 주인공을 저번에 그 금발 재수탱이 울피스와 붙여놨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울피스와의 이 대결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녀석은 유명한 귀족 아카데미 출신이고 모든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으로
실제로 강력한 공격 마법사입니다. 울피스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 주인공에게 박살나고 나서 엄마한테 울면서 돌아갈 거냐며 쓰레기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 전응아에게 어그로 끌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미래에서 왔고 상대가 어린애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좋은 점은 윌이 베로니카의 이론을 실제로 시험해보고 싶어해서 싸움에 흥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수의 주목을 끌고 기권을 거부합니다. 대신 우리 주인공은 자신이 공격 마법에 전혀 재능이 없어 이 싸움이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판돈을 올리고 이 경기에서 지면 슈바르츠 아카데미를 자퇴하겠다고 바로 선언합니다. 교수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인공이 이기면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모욕적인 제안이지만 울피스는 너무 거만해서 승리라는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말하며 배를 잡고 웃습니다. 그는 심지어 윌이 이길 가능성도 없으면서 망상의 섬에서 엄청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관은 그들에게 질려서 제안을 수락하고 두 선수에게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그가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자 울피스가 침착하게 공격 마법을 발동하며 경기가 시작됩니다. 빛을 발하는 단검 여러 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의 특기인 나이프 생성 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월마트표 길가메시에 무기로는 코딱지만한 검들을 쓰는 거죠. 그 모든 단검을 윌의 방향으로 쏘아붙이며 그는 형편없는 힐러 따위가 자신을 방어할 방법은 없다고 짓거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부처님 자세 같은 걸 취하면서 영역 전개를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술을 발동하는 순간 단검의 속도에 맞춰 간결하게 모든 단검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 조작이라는 기술로 주변 생명체의 본질을 조작하여 HP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또한 같은 접근법으로 이것을 공격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울피스는 당황하며 재수 좋은 유행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같은 자세로 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월마트표 길가메시의 단검을 잡고는 에미야시로의 간지로 나머지 단검들을 모두 베어버립니다. 무기들은 힘을 잃고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고 단 하나의 단검으로 이 싸움을 끝낼 작정입니다. 관중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힐러가 공격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뇌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윌은 치유 마법을 공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공격 마법은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울피스는 궁지에 몰리자 지금까지 계속 봐주고 있었다고 쓰레기 같은 말을 합니다. 보아하니 이 친구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칼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모양인데 그래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네요. 그는 분노에 차 황금색 발사체들을 힐러에게 퍼붓지만 우리 주인공은 아무렇지 않게 단검 하나하나를 베어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방어가 끝날 무렵 그것들은 모두 산산조각 나 바닥에 떨어집니다. 울피스는 아직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의 코딱지만한 단검의 크기를 키웁니다. 그리고 젠장, 저 각도는 좀 수상해 보이네요. 어쨌든 윌은 울피스와 싸우는 것이 그의 재능과 마법에 대한 이해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복잡성과 화력을 높이기 위해 울피스는 단검을 회전시켜 기본적으로 우리 주인공 방향으로 미사일을 쏩니다. 이 친구는 스쿠나의 불화살 기술을 빌려왔지만 윌은 그것마저도 막아버립니다. 울피스는 더 이상 다른 작품에서 기술을 훔쳐올 수 없자 좌절하며 포효할 뿐입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점진적으로 힘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맹렬한 발사체는 울피스가 놀랄 정도로 쉽게 빗나갑니다. 그가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윌은 손오공의 순간이동을 사용해 그의 뒤로 순간이동하고 이 일이 끝나면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죽이려 들지만 교관이 끼어들어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흑벽을 칩니다. 교관은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에게 다음 조를 위해 비켜서라고 말합니다. 패배는 거만한 귀족에게는 정말 굴욕적이지만 윌은 이제부터 정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뿐이고 이 한심한 교관은 좌절합니다. 여기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는 자신의 전투 경험을 되새기며 재빨리 떠납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만의 공격 마법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뛰어난 마법사를 이길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로니카의 지도 덕분입니다. 패배한 재수없는 놈은 교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울피스는 선생님에게 이 경기에 대해 아버지께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둘 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레딧 찌질이들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교실에 있는 윌을 봅니다. 그는 여기서 수업을 들으며 공격 마법에 대한 이해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교관이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윌을 힐끗 쳐다봅니다. 지금까지 그의 수업은 기초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담임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을 담당합니다. 윌은 치유 아카데미에서의 비슷한 개념을 떠올리며 마법 도구 제작 수업에 가장 흥미를 느낍니다. 오늘 수업은 얼음 폭탄 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교과는 학생들이 조립하고 가공할 재료를 나눠줄 것입니다. 윌은 전생에서 회복 아이템만 만들었지 무기는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공격 아카데미에서는 전투용 무기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 목적에 사용되는 만화는 당연히 동적 만화겠지만 제작에 있어서는 만화의 성질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은 정적 만화가 남아돌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살펴보니 얼음 골렘 파편과 불꽃 나뭇가지 가루가 있었습니다. 설명서에 따라 파편을 섞자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윌은 신체 강화를 통해 얼음 파편을 던져버리고 그 작은 파편은 터지고 폭발하며 얼음 가시들을 남깁니다. 윌은 꽤 감명받았지만 그의 이 작은 행동은 수업에 대한 최고의 무례함이었습니다. 교수는 그를 꾸짖고 윌의 성적에서 점수를 깎겠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나머지 불량배들, 특히 울피스는 웃어대는데 이는 그가 교수와 공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윌의 다음 수업은 바로 마법 생물학입니다. 교수가 하위권 학생들에게 잘 들으라고 강조하는 동안 그는 귀여운 셀러맨더를 받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마법 생물과의 가까운 거리가 약간 불편합니다. 이 작은 살인 기계가 불 대포를 뿜어내자 윌은 이를 쳐냅니다. 사실 그건 윌이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일 뿐이었고 교수의 주의를 끌어 믿음직한 냄비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교수는 그가 수업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만 실제로는 매 수업마다 그를 고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는 다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한 특이한 학생이 있는데 그녀는 여기서 벌어지는 이중잣대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괴롭힘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윌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의 터무니없는 강의 계획, 외 질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의 점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방에는 쓰레기 더미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감독관에게 따지려 하자 감독관은 저녁 식사 권한을 빼앗는 것으로 그를 더욱 벌했고 그는 사방에서 탈탈 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쓰러져 이 아카데미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긍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이제 다시 극복해야 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윌은 현재의 발전 속도가 자신에게 놀라운 효과를 주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 불량배들이 자신을 괴롭히게 두지 않으려 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그들 중 한 명과 싸워 실제로 이겼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가 항상 꿈꿔왔던 공격 마법사가 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면에 집중하며 윌은 이제 숙제를 복습하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가 완전히 충격받게도 주변에는 교수나 다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수는 보통 이 시간에 도착하지만 그의 근처에는 단 한 명의 학생만 있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소식이 특정 학생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짜증이 난 윌은 그 소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일어섭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그의 접근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단지 수업이 하룻밤 사이에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며 분명히 그와 관련된 일입니다. 교수는 특정 학생들을 싫어하고 그녀도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니 둘 다 망한 셈입니다. 그녀는 괴롭힘당하는 외톨이 둘이 어울리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윌은 그녀의 두려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즐겁게 손을 내밀며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소녀는 놀라서 그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에리카 글렌으로 소개되며 윌이 새 아카데미에서 사귄 첫 번째 친구입니다. 그녀는 그가 늦게 수업에 합류했고 힐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리카는 사람들이 항상 힐러가 얼마나 한심하게 약한지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강조하며 윌을 놀라게 합니다. 그녀 자신도 공격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에 대해 자랑할 만한 처지는 아닙니다. 그녀의 성격을 보며 윌은 힐러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슈바르츠 아카데미의 문화인 것 같다고 이해합니다. 공격 마법사들이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은 사실이므로 그들이 후방에 머무는 힐러들을 경멸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전생에서도 윌은 왕국에서 유명한 힐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는 신뢰가 있었지만 여기 공격 아카데미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윌은 아카데미의 차별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에리카는 그가 공격 아카데미에 온 의도에 대해 묻습니다. 생각을 정리한 윌은 타고난 힐러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최전선에 합류할 생각이라고 답합니다. 그의 이유가 그녀를 흔들지만 윌은 자신을 뒷받침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리카의 의도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녀는 시골의 작은 귀족 가문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가문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부모님은 가문의 혈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강력한 공격 마법사가 되면
지위만으로도 가문의 수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윌의 눈에는 이해할 만한 목표지만 에리카의 문제는 그녀가 마법의 재능이 한 조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친구도 없고 수업에서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다행히 그녀는 우리의 주인공과 친구가 되어 기뻐하며 그를 자신의 성적이 낮을 때도 위로해줄 열등생이라고 부릅니다. 사방에서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녀는 그냥 농담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는 에리카의 기대가 곧 충족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윌은 그녀를 실제 수업이 열리는 다른 교실로 데려갑니다. 두 사람은 실제 수업을 찾아갔지만 예상대로 교수는 그들을 지각생으로 간주합니다. 윌은 갑작스러운 수업 변경 일정을 몰랐다고 사과하지만 이 재수없는 놈은 꽉 막혀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윌을 벌하기 위해 그는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기로 합니다. 이건 나쁜 소식입니다. 에리카는 이미 우리의 주인공이 이전 수업 대부분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는 그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칠판을 보며 윌은 머릿속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 사이 교수는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점수가 감점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울피스는 윌이 낙제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더욱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깊이 집중하고 있기에 분필을 들고 맹렬하게 휘갈겨 쓰기 시작합니다. 모든 단어가 반 전체의 주목을 끕니다. 심지어 울피스조차 이것이 그저 과시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윌은 올바른 구성을 알아내어 칠판의 마법진을 밝힙니다. 그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그의 빌어먹을 교수를 포함해 방 전체를 침묵시켰습니다. 교수는 그것이 정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울피스와 에리카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전학생이 모든 수업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해독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짜증나는 수업 직후 에리카는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 즉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윌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라 실제로는 꽤 쉽게 풀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미 교과서를 읽었기 때문에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 남자가 그 책 전체를 단 하룻밤 만에 독파했다는 것입니다. 윌은 처음 읽었을 뿐인데도 책을 순식간에 훑어보았고 그것을 공격 마법에 관한 가장 위대한 책 중 하나로 칭송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초 및 심화 응용법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 마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글을 읽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윌의 장점은 항상 이론 학습에 능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룻밤 만에 공격 마법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고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그가 재미있어하는 동안 에리카는 소름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가 소화한 그 책은 아카데미의 공포의 대상이며 교수의 지도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실패자라고 불렀던 처음의 가정을 후회하기 시작하며 주변에서 유일한 최하위권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녀는 그가 자신을 최하위권에 버려두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가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르쳐주겠다고 확신시킵니다. 어쨌든 그들은 같은 반의 절친이니까요. 에리카는 그의 도움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주인공이 우정의 힘으로 친한 척하러 학교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이기 때문에 에리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해줘야 할 부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가오는 수업은 일반 공격 마법 수업으로 그가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고 다른 수업들을 들을 수 없었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에리카는 그가 울피스를 이겼으니 이제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 공격 마법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에게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리카의 도움이 필요한 계획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학생들은 다시 훈련장에 모여 있습니다. 공격 마법에 관해서는 일반 마법과 고유 마법이라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일반 마법은 제대로 공식화된 주문을 의미하며 공식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사례와 대조적으로 고유 마법은 사용자의 내면에 새겨져 있으며 울피스의 특수 단검 생성 마법과 같습니다.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에는 학생들이 연마할 수 있도록 두 종류의 공격 마법 수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유 마법은 정해진 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실제로 그런 수업에 참여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일반 공격 마법을 배우는 데에 막혀 있고 그의 선생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관은 힐러를 최대한 이용하며 그의 이론적 기술을 칭찬하고 실기에서는 어떨지 궁금해합니다. 결국 윌은 기초 마법조차 사용하지 못하면 이 수업에서 낙제할 운명입니다. 교과는 이번 과제가 표적의 한 발을 쏘는 목표를 가진 이전의 모든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윌을 깎아내리며 아카데미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이런 것도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며 교관은 그 소년이 어떻게 힐링 마법을 공격적인 움직임에 적용했는지, 그리고 힐링 마법이 신체의 전반적인 능력치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윌은 공격 마법 같은 것을 쓸 수 없기 때문이죠. 꼬마가 자신의 수업에서 꺼져 주길 바랄 뿐이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상황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교관은 윌의 손이 불꽃에 휩싸인 것을 보고 완전히 경악합니다. 도대체 이 꼬마가 그런 마법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건 사실 주인공이 사용하는 교묘한 전술일 뿐입니다. 그의 전체 전략은 에리카가 그녀 버전의 일반 공격 마법을 사용해 화염구를 만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셀러맨더의 꼬리 안에 화염구를 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윌은 조심스럽게 자동 힐링을 사용해 불꽃을 키우며 손 안에 숨겼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고조 사토루가 무한을 유지하기 위해 반전 술식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에리카는 그의 접근법을 의심하며 그가 한때 인류 최고의 힐러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대체 어떤 남자를 상대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손을 펼치자마자 힐링 마법을 멈춰 마치 손바닥에서 화염구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다음은 쉬운 부분입니다. 그는 그냥 표적을 향해 쏘아 정중앙에 명중시킵니다. 교관은요? 녀석은 나무십처럼 떨고 있습니다. 그의 학생이 또다시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상이 너무 완벽해서 그는 윌이 공격 마법을 시전했다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이로써 즉시 합격 점수를 얻고 에리카의 박수와 구경꾼들의 완전한 혼란을 자아냅니다. 무엇보다도 울피스는 제대로 빡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해명을 요구하며 선생님에게 맞섭니다.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윌이 일반 공격 마법을 배웠을 논리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울피스는 자신이 겪은 패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고 이제 이 힐러가 너무 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녀석은 자기 아버지에게 불평해서 이 반을 없애버릴 생각까지 합니다. 선생님조차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놀라고 그 거만한 귀족은 교관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힐러를 반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하며 그 재수 없는 선생은 이제 곤경에 처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은 발각될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아카데미에서 이 직업을 얻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 잃을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저울질한 끝에 교관은 자신들의 아카데미에 이름을 남기려는 그 힐러를 제거하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합니다. 녀석은 15살 학생과 세대를 초월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결국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훈련장에서 교관은 윌을 홀로 불러냅니다. 녀석은 우리 주인공을 위협하지만 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지 못할 만큼 둔해서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꼬마가 아카데미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수업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의 자신감을 꺾어놓고 싶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그가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한 것이 이 멍청한 선생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주인공의 잘못도 아닙니다. 윌은 친구들에게 자료를 받고 독학해서 이미 다 배웠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 선생은 폭군처럼 굴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새로운 수업이 윌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내용은 교관인 그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정식 모의 전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윌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선생님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꽤 의심스럽고 교관도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소년에게 핸디캡을 줍니다. 윌이 단 한 번이라도 유효타를 성공시키면 이 미니시험의 승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으로 교관은 소년이 꽁무니를 빼지 않고 진지하게 싸움에 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이 광대는 진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생각에 잠겨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바람대로 소녀는 결투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싸움은 교관이 땅에서 흑마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즉시 시작됩니다. 다행히 윌은 선생님의 전투 스타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흑마법을 전문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첫 번째 공격을 재빨리 피합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변칙적으로 변하며 그를 다시 피하게 만듭니다. 윌은 수많은 공격에 두들겨 맞고 있지만 제대로 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가 계속 피하기만 한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윌의 현재 문제는 끊임없이 난사할 수 있는 성가신 흑마법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격은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서 알피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시에 교관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윌은 매 공격마다 무의식의 그 길을 발휘하며 피합니다. 윌은 거리를 좁히고 선생님에게 돌진하고 교관은 더 많은 흑마법을 발동하여 양쪽에서 벽을 만들어 닫아버리며 소년을 샌드위치처럼 가두려 합니다. 이 공격이 최후의 일격처럼 보였지만 그는 손에 단검을 든 학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기회이기에 윌은 단검으로 선생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불행히도 이 남자는 튼튼한 갑옷을 만들어내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학생은 교관의 다음 공격을 억지로 피하며 다시 거리를 벌립니다. 이 교활한 놈은 학생을 한심하다고 부르며 자신의 전능한 철갑 갑옷을 드러냅니다. 윌조차 그 이름이 오글거린다고 생각하는 동안 선생님은 그가 일반 공격 마법 흉내나 낸다고 조롱합니다. 그는 학생이 공격 마법사가 되려는 생각조차 했다는 이유로 얕보고 꾸짖고 자신감을 짓밟습니다. 겸손한 학생은 힐링 마법 덕분에 인체를 엄청나게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다고 교관에게 자신있게 상기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대부분의 인간이 죽이지 않기 위해 힘을 억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몸조차 온전한 힘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 한계를 넘으면 몸이 망가질 것입니다. 교관은 윌이 잘난 척하며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해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소년의 요점은 사실 간단합니다. 만약 누군가 인체의 리미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몸이 파열되는 대가로 엄청난 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윌에게 좋은 점은 그가 힐러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이제 미도리야 이즈쿠 같은 짓을 하려 합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팔이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소년의 결의는 교관을 경악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오글거리는 갑옷이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선생님에게 침착하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텍사스 스매시를 준비합니다. 오, 젠장. 잠깐, 또 다른 이야기였네요. 윌이 주먹으로 그의 갑옷을 박살내자 선생님은 비명을 지릅니다. 녀석은 갑옷을 부쉈을 뿐만 아니라 앤서니, 조슈아와 싸운 제이크 폴보다 더 너덜너덜하게 얼굴을 만들어버립니다. 윌은 친애하는 교관에게 학생의 운명을 결정하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베로니카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며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가 이미 가진 힐링 마법에서 그토록 압도적인 힘을 끌어내도록 도와준 유일한 이유입니다. 윌은 자신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교관이 몰래 다가와 또 다른 흙 기둥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다행히 피하기는 했지만 이 남자의 피가 끓는 분노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윌은 이미 시험 조건을 통과했기에 그런 기습 공격을 당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관은 그런 일을 확인할 증인이 없었다고 말하며 더 많은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기술적으로 힐링 마법사가 자신을 친 적도 없다는 뜻이죠. 그는 성가신 힐러의 손에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주인공에게 더 많은 흑마법을 퍼붓습니다. 윌은 내가 바로 루리다식의 카이바 세토 같은 이 남자의 헛소리에 정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리미터를 해제한 덕분에 그는 로켓 같은 속도로 다시 한번 그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교관은 소년이 두 번째로 그를 박살낼 준비를 하며 무거운 주먹을 내지르는 갑작스러운 전진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오글거리는 갑옷조차 제때 나타나 이 강펀치로부터 그를 구해줄 수 없을 텐데 그때 주먹이 멈춥니다. 그의 얼굴을 함몰시키기 직전에 주먹이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 자체가 멈춘 것 같습니다. 윌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하고 교관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굴욕을 맛봅니다. 이 수치스럽고 느려 터진 주먹은 마지막 공격을 맞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를 수도 없다. 이 한 방에 주먹이 50컷이나 차지하고 있으니 이 장면은 정말 웃기다. 마침내 윌이 진짜 힘을 발휘해 남자를 날려버리고 그는 땅에 처박힌다. 그동안 힐러는 또 다른 힐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잠깐의 시간만 흘렀다고 설명하며 교관을 현실로 환영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는 선생과는 달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준다. 먼저 윌이 주먹을 적중시켰을 때 환각 강화 마법을 발동했다. 이 마법은 시력처럼 약해진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주인공은 속도와 반응 시간을 높이기 위해 전투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마법을 걸어 감각을 과도하게 자극함으로써 1초를 100초로 믿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공격을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게 한다. 마침내 윌은 선생을 향해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이제 수업을 통과할 수 있는지 마지막 질문을 한다. 거만한 교관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어깨를 붙잡고 힐러에 대한 차별을 남김없이 없애버릴 것이라고 위협적으로 상기시킨다. 그 순해 보이던 힐러가 지금은 마왕처럼 보이며 자신의 유일한 목표는 수업을 즐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이 남자나 그의 학생들이 다시 자신을 방해한다면 아주 잘못될 것이라는 뜻이다. 환한 미소로 제안을 마무리하며 그들의 만남을 끝낸다. 그날 저녁, 교관은 자신이 마주친 괴물이 대체 어떤 놈인지 의문을 품으며 공황에 빠져 서성이는 모습이 보인다. 모든 힐러 마법사가 빌어먹게 약하고 전방 마법사들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믿었지만 이 녀석은 달랐다. 그는 최상급 전투 기술과 살기를 지니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는 훈련 결과가 궁금했던 금발 녀석과 마주친다. 울피스는 우리 주인공이 패배했을 거라 믿으며 낄낄거리지만 이내 개처럼 조용해진다. 교과는 금수저 녀석의 잔소리에 질려서 그 귀족에게 윌에게 엮이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게 모두를 위한 것이며 윌을 그저 평범한 힐러 마법사로 여겼던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오산이었다. 울피스는 그 충고에 놀라 다시 아버지의 위협을 들먹이지만 이번에는 교관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발 녀석에게 원하는 만큼 아빠에게 가서 일러 바치라고 말한다. 사실 울피스에게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면 진작에 그 힐러를 제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멘 가문은 울피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신입생을 건드린다면 그가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울피스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분노에 차 남겨진다. 그 경이로운 참교육 이후 며칠이 지났다. 수업이 막 끝났다. 윌은 이제 금발 귀족이 자신 주위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여유롭다. 그는 더 이상 교활한 수를 쓰거나 말을 걸지 않는다. 덕분에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에 있을 인류 멸망이라는 현실을 뒤엎는 것이다. 그런 어두운 운명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해지는 것이다. 물론 그의 치유 마법이 신체 강화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지금 그는 기본적인 힘 위주의 공격에만 갇혀있다. 감각 강화는 환각에도 좋지만 공격 마법의 다재다능한 전투 스타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윌은 따라잡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전투 스타일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이 생각을 그대로 베로니카 조교수에게 설명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지도를 구한다. 윌의 접근 방식은 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베로니카는 먼저 할 말이 하나 더 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듣기를 주저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지금까지 그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 축하해준다. 그의 활약 덕분에 선생님들은 그 힐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힐러 마법사가 아카데미 최상위권 수업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비웃을 일이 아니다. 그의 성장을 증오하는 다른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럴 만도 하다. 흥미롭게도 베로니카는 그의 성장 뒤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또한 다른 선생님들이 그녀가 자신들의 반열에서도 특별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언급할 기회도 없었다. 우리 주인공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문제에도 엮이지 않을 것이기에 안도한다.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녀의 조언 덕분이었고 그는 그것 때문에 그녀가 곤경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교수는 상관없어 하며 사실은 자신이 그에게 고맙다고 인정한다. 그녀가 전에 말했듯이 힐러 마법사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현실로 가져오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검을 뽑아든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행동을 아주 좋아하며 우리 주인공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윌은 베로니카의 이런 행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심으로 궁금해한다. 그게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우리 주인공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죽을 듯이 당황한다. 검사는 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그 자리에서 돌진한다. 그녀는 그를 베어버리기 위해 우레와 같이 바로 앞에 나타나고 윌은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막아낸다. 그는 그녀의 묵직한 공격에 맞서 무기를 겨우 붙들고 있으며 그녀는 계속해서 연이은 참격으로 그를 압도한다. 모든 강화 효과와 반응 속도를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따라잡을 수조차 없다. 베로니카는 단순히 빠른 것 이상이다. 이 여자는 번개의 화신이다. 그녀의 검은 한 번의 휘두름에서 다음 휘두름으로 우아하게 움직인다. 즉, 지구전에서는 윌이 먼저 무너질 것이다. 묵직한 타격을 견뎌내며 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속도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그녀의 허를 찌를 수 있을 것이다. 발뒤꿈치에 에너지를 불어넣자 우리 주인공은 자신만의 우레와 같은 맹렬함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교수는 그가 예측한 대로 이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칼날이 그녀의 얼굴을 찌르려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코앞에서 반응하여 그의 무기를 말 그대로 베어버리며 반격한다. 싸움은 끝났고 윌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예전사의 기술에 상대가 되지 못했다. 베로니카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녀는 그가 그런 식으로 기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녀가 그때 사용한 것은 그에게 맞서기 위한 마법검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그가 공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힐러 마법사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다르다. 소년의 현재 전투 기술은 순위표 최상위권에 가깝지만 윌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성장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녀는 더 강해지려는 그의 야망과 결의에 동의하며 강화가 그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윌은 자신의 몸의 리미터를 제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오늘 싸움에서 증명되었듯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교수는 검의 목적이 단순히 휘두르는 것 이상이라는 또 다른 비유를 든다.
찌르고 던질 수도 있으며 치유 마법도 그런 식의 응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윌은 비슷한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해봤지만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다. 아름다운 검사는 그의 단점이 실전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립할 직관이 부족하다. 베로니카의 견해로는 올바르게 적용된다면 경험이 지식을 능가한다. 지금의 대련에서도 윌은 그녀가 사용한 작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조언을 알아차린 윌은 교수님과 모의 전투를 더 해야 하는지 묻는다. 베로니카는 그 접근법을 마음에 들어하지만 그에게 몬스터 토벌 훈련 임무에 참여하라고 추천한다. 소녀는 어리둥절해한다. 마침내 그는 생사를 오가는 전투 상황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는 슈바르츠, 하일리히, 질번 세 아카데미가 함께하는 같은 대회에 참가했었다. 세 아카데미 모두 공격, 방어, 검술 스타일을 자랑한다. 학생들은 토벌 의뢰를 수행해야 한다. 하일리히 아카데미에서는 임무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끔찍한 몬스터들을 처치하고 다가올 파멸에 대비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다. 윌은 생애 첫 토벌 임무를 위해 결의를 다진다. 베로니카는 흥미롭게 그를 지켜보며 참가 조건을 상기시킨다. 소녀는 선발 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1학년들 사이에는 천재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 윌의 새로운 목표는 동급생들을 제치고 선발 과정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는 선발 시험의 세부 사항에 대해 묻는다. 간단한 기준은 후보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다. 보통 100명이 지원하여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고 최고 중에 최고를 선발한다. 우리 주인공조차 학교가 끊임없이 싸움을 강조하는 것에 질리기 시작한다. 하일리히 치유 아카데미에서는 몇 명의 지원자만 나서서 참여했기에 누구나 임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발 과정을 자랑하는 슈바르츠 아카데미에서는 형식이 다르다. 윌은 치유 아카데미에서의 따뜻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옛 스승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궁금해한다. 베로니카는 일부 교관들조차 뛰어넘는 실력을 가진 천재 학생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간다. 이는 윌이 수석 자리를 쉽게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는 조교수가 그 학생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불행히도 그녀는 그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가 마치 자신이 더 잘난 것처럼 행동하며 선생님들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하러 오지도 않지만 그녀가 위압적이라는 사실은 별개다. 어쨌든 베로니카는 윌에게 시험을 위한 훈련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는 그의 기분을 밝게 만든다.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러 선발 시험 당일이 되었다. 윌은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가며 그 이후로 시간이 빨리 흘렀다는 것을 되새긴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느낀다. 그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어떤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마법 아카데미 연합의 의장인 아르날룸이다. 교장 선생님은 윌이 자신의 손녀를 치료한 이후로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고 기쁘게 전한다. 의장은 심지어 윌이 손녀의 목숨을 구했음에도 그를 돌봐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윌은 처음에는 아카데미의 과제들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완전히 적응했다고 설명한다. 사실 그는 선발 시험에서 1등을 하겠다는 결심까지 하고 있으며 이는 의장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며 나타난 분위기 파괴자는 한 교관으로 윌의 말을 농담이라고 일축한다. 그는 이 꼬맹이가 자기 반을 심하게 얕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참고로 보드는 이번 행사의 야외 훈련 감독관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윌은 전생에 이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보드는 대전쟁에서 놀라운 영웅급 전과로 유명했으며 보랏빛 번개라 불렸다. 불행히도 이 둘은 결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침울한 마초 마법사는 세상이 싸움 천재들로 가득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힐러를 위협한다. 훈련은 그에 비하면 조약돌에 불과하다. 그는 윌의 면전에서 대놓고 욕을 하며 힐러인 이상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선언한다. 소녀는 대꾸하지 않고 의장은 시험 전에 말고 시험 중에 그들의 논쟁을 해결하라고 권한다. 교관은 그저 건방진 꼬마를 교육하는 것뿐이라며 잔소리를 하고 이번 시험의 진정한 승자는 자기 반의 시리우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젊은 남자는 그냥 원신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 캐릭터 같다. 시리우스 블루노트는 모두가 큰 기대를 거는 천재이며 또한 우리 주인공이 선발 시험에서 1등 자리를 놓고 맞서 싸울 운명의 상대다. 경쟁은 치열하고 의장은 그들이 서로를 쏘아보는 것만으로도 흥분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후보자들은 장대한 경기를 기대하는 환호하는 군중에게 둘러싸인 경기장으로 들어선다. 윌과 에리카는 맨 앞 두 번째 줄에 서 있고 힐러는 그녀의 참가를 보고 놀라움을 표한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참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카데미에서 용돈 특권을 잃게 될 것이다. 의장이 여기까지 온 후보자들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고 최고의 마법사들이 이기기를 바라는 동안 올피스조차 멀리서 우리 주인공을 쏘아보고 있다. 예선전으로 대부분의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본선발을 위해 최고의 선수들만 남기게 될 것이다. 10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서로 싸우게 된다는 뜻이다. 공간이 너무 비좁아 싸우기 힘들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의장이 자신의 고유 영역 전개를 사용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늙은 영감이 공간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들을 각기 다른 장소로 흩어놓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 윌은 아카데미 바로 뒤에 있는 숲으로 이동된다. 모든 학생들이 이동되자 교장은 그들 모두가 무작위 장소에 배치되었다고 발표한다. 목표는 현명하게 협력하고 압도적인 상대를 피하는 것이다. 모든 시작 위치는 운에 따른다. 윌은 의장의 놀라운 순간이동 기술에 감탄하고 있다. 이 늙은이가 그들을 동시에 순간이동시켰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야외 훈련 시험이 시작된다. 우선 우리 주인공은 나뭇가지로 뛰어오른 후 존재 은폐 마법을 발동한다. 이렇게 하면 그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은신하며 다른 참가자들 주위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가 뒤를 돌아보자 3명의 학생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솔직히 말해 포켓몬으로도 통할 법한 강력한 흙 골렘을 쓰는 학생이 있고 다른 여학생은 거대한 요정 망치를 들고 둘 다 서로를 상대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들을 그 자리에 얼려버린 세 번째 공격자인 한 여자를 잊고 만다. 윌은 다른 공격 마법사들이 가진 다양한 기술을 보고 감명받으며 단순히 1등을 원하는 것 외에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고 믿는다. 그는 방금 본 것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기술 세트로 재구성할 생각이다. 싸움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골렘을 쓰던 녀석이다. 그들은 장대한 싸움에서 이긴 것을 축하하고 있다. 그 사이 우리 주인공이 나타나 뻥이지롱하는 순간을 연출한다. 윌은 그의 머리를 잡고 의식 차단을 발동하여 즉시 기절시킨다. 고조의 무량공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능력으로 윌은 상대방의 생명력을 조종하여 기절시킬 수 있지만 제대로 기술이 작동하려면 꽉 잡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훈련 시간 동안 베로니카에게서 빌린 기술이다. 생각에 잠긴 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공격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는 여러 개의 단검을 피하고 또 그 멍청한 녀석임을 즉시 기억해낸다. 이번에는 친구들까지 데려왔다. 울피스는 윌이 다른 모든 학생들처럼 이 시험을 통과하려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3대1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울피스는 단검 생성 마법을 발동한다. 부하 한 명은 단검에 독을 바른다. 마지막 부하는 그림자 분신술을 사용해 그 수를 더욱 늘린다. 이 독 묻은 칼날들로는 단 한 번 스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인공은 죽을 수 있다. 막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수십 개의 칼날이 윌을 사냥하며 그에게 날아든다. 그것들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회복 마법으로 독을 치료할 생각을 해본다. 신체 강화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단검을 상대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인 것 같다. 궁지에 몰린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갑작스러운 바리케이드가 그의 앞에 나타나 칼로부터 윌을 방어한다. 울피스는 아까 그 바위 골렘이 이제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것을 보며 경악한다. 회복 마법의 멋진 점은 다른 살아있는 생물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있는 바위 골렘은 시전자의 피를 사용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비록 복잡한 패턴은 불가능하지만 힐러는 유사 생명 부여라는 주문을 사용해 쉽게 조종할 수 있다. 골렘은 말라깽이 3인조에게 돌진한다. 먼저 우리 나쁜 녀석은 한 놈의 가슴을 후려치고 다른 놈 위에 올라타 아마도 영구적인 허리 통증을 둘이 처리되자 울피스는 공황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인다. 그는 죽은 목숨이다. 우리 주인공이 미나토 나미카제처럼 그에게 돌진해 얼굴을 잡고 잠재워버리기 때문이다. 싸움이 끝나자 윌은 은신 모드로 돌아가고 그의 골렘이 전장에서 앞서 나간다. 그의 강화 기술은 근접 전투를 제한하므로 명백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골렘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모두를 관찰할 수도 있다. 갑자기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그의 주위를 끈다. 마치 자연재해가 숲을 덮친 것 같다. 하지만 아니, 이 바람의 소용돌이는 말 그대로 카메하메하파이며 우리 주인공은 간신히 그것을 피한다. 말 그대로 땅에 흉터를 남기고 골렘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까지 쓸어버렸으며 남은 지역의 모든 나무를 저 멀리 쓰러뜨렸다. 윌은 한 남자를 본다. 천재 학생 시리우스다. 농담이 아니다. 이 친구는 우리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처럼 생겼다. 그의 능력은 한눈에 봐도 무시무시하다. 윌은 그와 싸우기 위해 기술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갑자기 경기는 강제로 종료된다. 교장은 각 후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예선전을 마친다. 남은 4명의 참가자만이 다음 단계로 진출할 것이다. 진짜 경기는 경기장에서 열릴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의장은 이동 마법을 발동하며 학생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한다. 이동 마법이 발동되는 동안 아주 진지한 남자 시리우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진지한 주인공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윌은 하루 안에 이 남자를 이길 의지를 찾아야만 한다. 그 후 둘 다 사라진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 범생이는 시험 전략을 생각하며 숙제에 열중하고 있다. 그의 방 바로 밖에는 울피스와 그의 찌질이 패거리들이 다시 한번 도착했다. 힐러에게 도전할 때마다 50번이나 깨졌으니 이미 잔뜩 화가 나 있죠. 하지만 올푸스는 뒤끝 있는 멍청한 놈입니다. 그는 귀족 가문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찮은 힐러 따위에게 오만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그와 어울려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를 버려두고 자기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게 둡니다. 올푸스는 패닉에 빠졌다가 분노로 들끓으며 마법을 쓰지 않고도 힐러를 제거할 방법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방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갑자기 윌은 이상한 시간에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문을 열기 위해 일어서는데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문 앞에는 당연히 울피스가 있었고 그는 상투적인 귀족 연기를 하며 윌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윌은 의심하며 그의 연기에 속지 않지만 그 금발 귀족은 단지 대화를 하러 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힐러에 대한 노골적인 증오를 드러내며 윌을 아카데미에서 쫓아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주인공은 모든 상황에서 판을 뒤집었고 연달아 그를 압도했죠. 하지만 이제 울피스는 개인적인 전원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의 정중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윌에게 아카데미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네, 그 거지 같은 연극도 끝이네요. 윌은 이 남자의 집요함에 진심으로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지, 한 번도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네요. 울피스는 자신이 존경받는 귀족 가문의 일원이라며 힐러들이 주변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으스댑니다. 심지어 그의 형도 힐러로서 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그는 그저 그들 앞에서 희죽거릴 뿐이었습니다. 공격 마법사들은 긍지가 높고 평범한 힐러들은 한심할 정도로 비참하죠. 이것이 대부분의 귀족 가문 교육의 어두운 현실이자 고문과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울피스는 말빨로 윌을 내보내려 하지만 윌은 순순히 알았어. 형씨하고 물러날 사람이 고마워. 아닙니다. 그만둘게. 그래서 그는 거절합니다. 귀족은 그것에 대비한 듯 윌의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깥 세상의 하인들과 인맥 덕분에 그 귀족은 윌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둘은 아주 다정한 남매 사이죠.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명령 한 번으로 그의 하인들이 윌의 여동생을 쉽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훨씬 더 험악해집니다. 윌의 평소 냉담한 태도는 사라지고 곧장 녀석의 멱살을 잡고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그의 팔을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자세로 꺾어버립니다. 윌은 친애하는 귀족님께 이미 결심을 굳혔다고 상기시킵니다. 울피스가 개처럼 낑낑대도 그의 팔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부러지고 그는 훌쩍이는 신세가 됩니다. 귀족은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 아카데미가 그의 팔을 부러뜨린 것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멋진 사실이 있죠. 이 친구는 윌이 사실 힐러라는 걸 잊었나 봅니다. 다시 멀쩡해졌고 그 말은 다시 기분 좋게 부러뜨릴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우두둑 소리가 나고 올푸스는 끔찍한 트라우마성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윌은 다시 치료하고 이 게임은 계속됩니다. 귀족은 다시 애원하지만 어쨌든 팔은 다시 부러집니다. 부수고 치료하는 순환이 계속되는 동안 윌은 장난스럽게 자신의 결심이 확고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여동생을 협박한 것은 이 패배자가 결코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이었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또 우두둑. 울피스의 정신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무자비하게 팔을 부러뜨립니다. 이 녀석이 힐러가 아니라 현대판 사탄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관이 현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귀족도 다시는 그에게 함부로 덤빌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날 밤 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분 좋게 인사하며 귀족을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일말의 후회도 느끼지 않고 잠들기 전 오히려 희열을 느낍니다. 다음 날 본선 토너먼트가 진행됩니다. 경기장의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를 통과한 4명이 서로 맞붙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에리카, 윌의 예상을 뛰어넘은 인물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방화벽으로 자신을 둘러싸 다른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소녀는 움직이지도 않고 부전승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살살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윌은 봐줄 생각이 없으며 전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에리카는 윌을 이기고 더 높은 평가를 받겠다며 그렇게 그들의 장대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자결하는 화염구의 형태로 날아옵니다. 윌은 이 화염 공격을 정면으로 막아내며 맞섭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염 마법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마법이죠. 그의 치유 마법으로도 어떤 상처든 문제없이 쉽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에 윌은 에리카를 과소평가하지만 곧
아주 나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를 덮친 바로 그 마법은 단순한 공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에리카는 같은 공격을 계속하며 화염구를 연달아 발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꽃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전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타치에게 아마테라스를 배우고 그의 모든 기술을 베낀 것 같군요. 그녀의 화력은 낮지만 지속시간이 비정상적입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유지하더라도 반복되는 피해는 그에게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 관찰은 지난번 기초, 공격, 마법,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위해 그녀의 불꽃을 빌렸을 때와도 이는 또한 일치합니다. 그녀가 방화벽을 사용했을 때 다른 참가자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불꽃이 말 그대로 꺼지지 않았기 에리카의 때문이죠. 불꽃은 그녀의 고집을 상징하며 그녀의 갑작스러운 기술 공개는 관중의 주목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그저 우리 주인공이 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녀를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오만한 기운이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예선을 통과하고 윌처럼 강력한 사람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반격을 구상하며 우리의 주인공은 치유력을 2배로 높여 가볍게 불꽃을 꺼버립니다. 그녀는 다시 같은 기술을 반복하지만 이번에는 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불꽃이 퍼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는 일부러 그것을 붙잡아 자신의 공격력을 높입니다. 이는 천재적인 전투 지능의 활용인데 이제 힐러는 공격에 도움이 되는 불주먹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리카가 날아갈 뻔한 순간 그녀는 갑자기 두 손을 들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다행히 그녀는 다치지 않았고 아나운서는 우리 주인공을 경기의 승자로 선언합니다. 불행히도 경기가 끝난 후에도 그의 평가 점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에리카를 응원하던 바로 그 관중이 이제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며 공격 마법사로서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보조 역할만 해온 불쌍한 소녀는 기대의 무게에 무너지지만 그녀의 소중한 친구가 그녀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강조하며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는 그녀의 상처까지 치료해주며 그녀의 호감을 얻습니다. 그 달콤한 작은 로맨스는 보대 교수가 무대에 올라와 끝이라고 외치면서 산산조각 납니다. 힐러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는 진심으로 윌을 쓰레기 취급하고 공격 마법사가 그런 녀석에게 기권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의 말은 불쌍한 에리카를 겁먹게 만들고 윌은 이것이 교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감독관은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며 자신의 역할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외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그는 이것이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그는 우리 주인공에게 토너먼트에서 합격자는 단 한 명뿐일 것이라고 확인시켜줍니다. 문제의 그 남자가 힐러에게 접근합니다. 바로 진지한 시리우스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시리우스는 말하는 동안 그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힘만을 신봉하며 보대 교관의 세계관에 동의합니다. 힐러는 괜찮다고 했지만 천재는 마지막으로 인정할 것이 하나 있었다. 그는 힐러가 강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만 동시에 시리우스는 경기에서 그를 이김으로써 자신의 철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천재의 재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윌은 전생에서 그의 이름을 들었던 것을 회상한다. 미친 수준의 공격 마법을 가진 자, 그의 승리는 너무나 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시리우스와 윌의 마지막 경기가 곧 시작되려 한다. 상황으로 보아 우리 주인공은 여기서 천재를 이겨야만 아카데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의 목표는 마지막 경기는 시리우스가 서 있는 곳에서 압도적인 회오리를 방출하며 시작된다. 공격이 너무 넓은 범위를 차지하여 윌은 조심스럽게 피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한계를 깨는 속도로 반격하며 윌은 번개 같은 속도로 나아가온 힘을 다해 천재에게 접근한다. 하지만 그가 거리를 좁히기도 전에 시리우스는 전방위적인 바람 공격을 펼쳐 그를 멀리 떼어놓는다. 이것은 힐러에게 문제였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서는 시리우스에게 유효타를 날릴 수 없다. 두 자연의 힘은 계속해서 대결을 펼친다. 시리우스와 윌은 서로 마주보고 시리우스는 그의 속도를 알아차린다. 그는 공격하기 위해 손을 들고 상대에게 격렬한 바람의 폭발을 날린다. 우리 주인공은 이전의 토네이도는 이 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바람은 지역 전체를 날려버릴 정도였다. 그는 발을 붙이고 서기 위해 애쓰지만 이제 그 기술을 선보일 시간이다. 그는 땅에 손을 대고 거대한 나무를 자라게 하기 시작하고 관중 속의 에리카는 그가 강해졌다는 것을 알며 치유 마법의 능력에 놀란다. 얼마 전 우리 주인공은 베로니카 교수에게 이 기술을 보여주며 식물에 생명 에너지를 주입하여 빠르게 자라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물을 조종할 수 있는 공격 마법에 대해 미리 배웠고 이 기술로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에 맞춰 자신의 전술을 조정하고 싶었다. 갑자기 그가 땅으로 쓰러지기 시작하고 베로니카 교수가 그를 부축한다. 책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갑작스러운 만화 고갈에 놀란다. 베로니카가 그 비밀을 풀어낸다.
파괴하는 것이 치유하는 것보다 쉬운데 이는 치유가 공격 마법보다 훨씬 더 많은 만화를 소모하며 치유 마법을 사용해 공격 마법을 재현하는 것은 아마도 가장 비효율적인 만화 사용법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기술의 결과를 알기에 그는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순간을 위해 아껴두기로 계획한다. 현재로 돌아와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공격 마법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장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며 이수에 의존하기로 결정한다. 나무가 다 자라자 시리우스는 바람 칼날 공격으로 그것을 베어 넘긴다. 시리우스의 마법은 적을 삼키는 토네이도와 넓은 지역을 날려버리는 폭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 주인공을 당황하게 한다. 그의 바람 칼날은 단단한 물체를 위한 것이고 토네이도는 자신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누구든 상대한다. 윌은 시리우스가 최고의 후보로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 또한 이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시리우스 방향으로 즉시 도약한다. 상대는 자신 주위에 토네이도를 형성하고 그를 얕보며 무슨 짓을 해도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확실히 그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 주인공이 토네이도에 부딪히자마자 그는 멀리 날아간다. 시리우스는 미소 짓지만 갑자기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보고 나무 조각에 꿰뚫린 것을 발견한다. 그가 설명을 요구할 때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역력하다. 윌은 자신있게 자신의 전술을 밝힌다. 그는 시리우스가 발밑의 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땅속의 식물이 사방으로 뿌리를 뻗었고 그렇게 해서 그의 어깨가 찔리게 된 것이다. 시리우스가 고통에 신음하는 동안 주인공은 그들의 성격이 서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가 보되 교수를 걱정하는지 궁금해한다. 시리우스는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스승이 자신을 지도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우리 주인공은 그가 유명한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진다. 시리우스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는다. 마법 능력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강한 사람이 가주가 된다. 성별이나 나이 같은 다른 요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로 인해 가족 내에 권력을 위해 싸우는 적들이 생겼고 그의 아버지조차 그를 가르치기를 거부했다. 시리우스에게 스승의 말을 듣는 것은 진정으로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모든 마력을 모으는데 이는 우리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관중을 놀라게 한다. 마력으로 용이 형성되고 시리우스는 지금 이것을 결판내겠다고 선언한다. 용이 우리 주인공을 겨누자 그는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윌은 공격 마법을 가진 마법사들이 더 쉽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를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었지만 내내 재능만이었다. 우월함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 혈통, 재능, 그리고 과거와 같은 것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한다. 이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시리우스에게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고 선언하게 만든다. 시리우스는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한다. 윌은 땅에 손을 뻗어 특별한 씨앗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이그드라실이라는 이름의 나무를 다시 한번 자라게 하기 시작한다. 그 식물은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만화를 소모하며 빠르게 자란다. 하지만 장점은 우리 주인공이 계속해서 만화를 쏟아붓는 한 계속 자랄 것이라는 점이다. 시리우스가 바람칼날로 공격하여 나무를 다시 반으로 잘라 하늘로 날려보낸다. 하지만 그가 위를 쳐다보자 날아가던 단 하나의 가지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그를 향해 똑바로 다가오고 있었다. 윌은 시리우스의 마력이 이미 바람용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추측은 사실로 드러나고 나무는 시리우스 위로 무너져 내린다. 그가 고개를 들자 윌이 그를 향해 칼을 겨누고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생각에 잠기며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윌이 승자로 선언된다. 관중들은 시리우스가 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호하며 주인공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자 영웅은 시리우스가 다시 일어서도록 손을 내밀며 그의 힘을 칭찬하지만 시리우스는 패배한 듯한 목소리다. 우리 주인공은 좋은 경기였다고 인정하며 그를 안심시키려 한다. 갑자기 보대 교수가 들어오는데 명백히 시리우스에게 실망한 모습이다. 그는 힘으로 나무를 걷어차고 그의 허리를 잡아 일으킨다. 그는 시리우스가 자신을 실망시켰다는 것에 분노하여 그를 데려가며 그의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리인지 알기에 모든 관중은 침묵에 빠진다. 보대는 관중을 향해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소리친다. 격분한 그는 말 그대로 힐러가 1등을 차지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보대의 짜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시리우스를 변호하기 시작하며 그의 힘은 상당히 좋았고 지는 것이 결코 그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가 상대를 더 변호하려 하자 보대가 화를 내며 그의 입을 막는다. 그러자 보대는 우리 주인공을 향해 걸어가며 시리우스를 위한 그의 방어적인 발언을 조롱한다. 그는 시리우스를 옆으로 던져버리고 우리 주인공을 멍청하다고 부르며 경기에서는
오직 힘만이 최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감정에 말한다. 휩싸인 그는 지는 것은 버려진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선언한다. 윌은 보데가 자신의 제자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말하는 것에 동요한다. 그는 힐러라는 이유만으로 보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보데는 우리 주인공의 사기를 꺾으려 하며 분노로 눈을 번뜩인다. 그는 힐러가 되는 것에는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곧 약한 쪽으로 내쳐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마나 수치가 급격히 고갈된 것을 지적하며 그를 더욱 도발하고 이는 우리 주인공을 놀라게 한다. 보데는 약자들은 강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기생충이라고 덧붙인다. 짐짝 취급을 받자 우리 주인공은 과거에 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데에게 학대당했던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그때에도 그는 힐러들이 마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소리치며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 했다. 세상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힐러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그를 놓아주고 과거의 자신의 제자가 후방부대가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최전선에 섰다가 탈출 지점에서 약한 몬스터들에게 전멸당했던 것을 그의 제자는 갈 곳 없이 죽어갔고 보데는 그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 주먹을 불끈 쥐고 시리우스가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친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교수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약하다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죽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 하지만 몬스터들이 더 난폭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강한 자들은 이기적일 여유가 없다. 그런 순간을 위해 재능 없는 사람들도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 현재로 돌아와 우리 주인공은 교수가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결투를 신청한다. 보데는 비웃으며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는 고작 힐러 따위가 자신을 이길 방법은 없다고 확신한다. 이 말을 들은 심판은 당황하며 보드가 정말로 이 도전에 진심인지 묻는다. 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랑스럽게 규칙을 바꾼다. 어쩔 수 없이 심판은 시리우스를 데리고 나간다. 특별 경기 윌 대 보드의 대결이 발표되고 잠시 후 경기가 시작된다. 보드는 손가락을 꺾으며 우리 주인공이 얼마나 약한지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한다. 남은 마나의 양으로 윌은 오랜만에 만난 가장 강력한 상대를 마주하는 것을 걱정한다. 이것은 평범한 결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가 막 시작하려는 순간 보드는 우리 주인공이 얼마나 느린지 소리치며 공격을 퍼붓는다. 마법의 불꽃만으로도 경기장 전체를 밝히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겠다며 자랑한다. 그가 첫 번째 이유인 적을 제압하기 위한 우위와 거리를 말하자 막대한 양의 마나가 뿜어져 나온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가 행동하지 못하게 막는 속도다. 세 번째 이유는 단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힘이다. 보드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 그는 주인공이 지금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한다. 우리 주인공은 다시 일어나며 한 방에 끝낸다는 힘은 어디 있냐고 묻는다. 눈에 띄게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공은 교수가 독특한 번개 마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여전히 서 있다. 전기 피해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는 어떻게든 몸 내부로의 직접적인 타격을 피해야 한다. 그는 뇌나 심장이 공격당하면 자신의 치유 마법이 충분히 빠르지 않아 기술이 쓸모없게 될 것을 알고 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전기를 쉽게 전도할 수 있는 혈액 회로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칼로 손을 찔렀다. 그래서 전기가 칼날에 닿으면 팔과 다리를 통해 땅으로 전달되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공격을 견디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이제 우리 주인공이 반격할 차례다. 보드는 그가 간신히 공격을 견뎌낸 것을 알고는 동정심이 든다며 그를 얕본다. 윌은 마법을 통해 신체를 강화하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몸에 힘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보드는 자신의 보랏빛 번개가 상대를 마비시켜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고 밝힌다. 윌은 자신이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공격이 다가오자 다시 손을 든다. 이기적으로 보드는 주인공이 몇 번이나 공격을 견딜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남은 만화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한다. 보드는 공격을 퍼붓고 관중은 충격에 빠진다. 우리 주인공은 교수가 정말로 강력하고 흠잡을 데 없는 고유 마법을 가졌다는 것과 그것이 그의 오만함의 원천임을 알기에 계속 버틴다. 하지만 주인공은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그는 남은 만화와 체력을 모두 조작에 쏟아부어 이기기로 결심한다. 그는 땅에 손을 내리치고 즉시 수보수를 자라게 하기 시작한다. 이 나무는 땅에서 막대한 양의 물을 흡수하여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벽으로 사용하면 전기가 쉽게 분산될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보드는 전기 공격으로 나무를 베어버려 관중을 충격에 빠뜨린다. 주인공에게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고 믿는 보드가 그에게 다가가자 우리 주인공은 말을 잃는다. 하지만 보드가 쓰러진 나무를 보자
버섯이 빠르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충격을 받는다. 우리 주인공은 조용히 안도감을 느낀다. 번개가 친 후에는 버섯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의 기술은 성공했다. 번개로 숲이 황무지가 되면 적없는 성장의 기회가 생기고 버섯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 하나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가져다주는 유일한 이점은 아니다. 그것들은 또한 몸의 마비를 일으키는데 보드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다. 그는 당황하고 우리 주인공은 상대와의 유리한 거리가 마침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기회를 잡는다. 그는 주먹에 힘을 실어 보드에게 곧장 날리지만 보드는 그것을 피하고 우리 주인공의 복부를 바로 공격한다. 그는 자신 또한 근접 전투에 능숙하며 그의 고유 마법으로 전기를 더 조작할 수 있다고 밝힌다. 그는 전기로 몸을 강화해 움직임을 가속하면 그 마비시키는 속임수 따위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땅에 쓰러져 가슴을 부여잡은 윌은 자신이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랑스럽게 보드는 주먹에 힘을 모으며 자신이 결투의 승자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가 주먹을 날리기 전에 누군가 그를 멈춘다. 뒤를 돌아보자 칼을 뽑아든 베로니카 교수가 보인다. 그는 그녀에게 신참이 끼어들지 말라며 무시하려 한다. 우리 주인공은 몸을 떨지만 베로니카를 보자 한 줄기 희망이 솟아난다. 그녀는 경기의 결과는 명백하며 더 이상 아이를 때리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만 줄 뿐이라고 주장한다. 보드는 윌이 힐러이니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 베로니카는 우리 주인공이 방금 치른 결투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마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며 그를 변호한다. 화가 난 보드는 베로니카가 그저 끝까지 갈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며 다시 공격하려 한다. 베로니카는 즉시 검의 힘을 모으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뛰어올라 공격한다. 갑자기 학장이 나타나 싸움을 끝낸다. 그는 그들 사이에 서서 보드가 나아가는 것을 막고 베로니카에게 상황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선발 시험의 종료를 선언하고 모두에게 군회를 떠나라고 명령한다. 학생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주인공은 스스로를 치유하려 하지만 만화를 완전히 소진하여 실패한다. 베로니카는 윌을 품에 안고 그가 잘 해냈다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그에게 쉬고 한계까지 밀어붙이지 말라고 재촉하지만 그에게는 이런 위로가 충분하지 않다. 다음 날 그는 힘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며 학교를 걷는다.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인류가 멸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는 더욱더 강해지기로 결심한다. 방에 들어서자 학장은 그의 부상이 상당히 치유된 것을 보고 그를 보고 기뻐한다. 우리 주인공은 만화가 돌아오자마자 치유가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학장은 윌이 현장 훈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는 주인공을 놀라게 한다. 그는 이어서 윌이 선발전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설명한다. 그와 함께 시리우스와 에리카도 합격했다. 윌은 이전에 보드가 모두 불합격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한다. 학장은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의 진지함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며 일부는 결국 합격 처리된다고 설명한다. 현장 훈련은 큰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드는 교사로서 연기를 해야 했고 비록 가혹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의 이전 생에서 보드는 끊임없이 인류를 위해 최전선에 있었고 인류를 멸망에서 구하려 했던 영웅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학장은 주인공에게 다른 학교 학생들과 공격수로서 파티를 결성하여 실제 마물 토벌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한다. 이로써 윌은 이것이 자신이 처음으로 마물과 마주하는 것이며 그 마물들이 바로 자신의 과거 생에서 인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마력을 지닌 생물은 마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마물이 본질적으로 인류에게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는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종종 그것은 단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일 뿐이다. 만약 그들의 생태적 행동이 제대로 연구되었다면 그들은 적으로 취급되기보다는 이웃종으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년 후 세계는 붉은 달의 영향 아래 변할 운명이다. 붉은 달에 노출된 마물들은 흉포해질 것이며 다양한 종의 초월적인 마물들이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연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재앙이 있은 지 2년 후 마왕 자신이 세상에 강림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인류를 완전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여 국가들이 붕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공격 마법사들은 전장에서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기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최전선이 무너지면 치유 마법사들조차 학살당해 부상자들을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인공이 이전 생에서 죽을 때쯤에는 싸울 수 있는 인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만약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인류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는 대규모 마물 침공에 저항할 수 있도록
이전 생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강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한다. 그 이상으로 그는 마물들을 광기로 몰아넣은 붉은 달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원인을 밝혀내어 재앙의 근원 자체를 제거하기를 바란다. 학장은 그의 눈에 비친 결의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 그는 윌의 행동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며 교사들이 다가오는 현장 훈련에 대해 충분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를 안심시키면서도 특히 윌의 성장을 장려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나중에 베로니카와 함께 캠퍼스 밖에 서 있을 때 보드가 주인공에게 다가온다. 윌이 보드의 행동 뒤에 있는 이유를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자 보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소리치고는 걸어가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기 전에 그는 윌에게 훈련 중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막 돌아서려 할 때 그는 조용히 시리우스를 치료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시리우스도 앞으로 나서며 윌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이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살아남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복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에게 더욱 강해지라고 격려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주먹을 부딪힙니다. 윌에게는 마차를 타고 떠난 직후 벌어질 마물과의 전투에서 귀중한 아군이 되어줄 실력 있는 공격 마법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유리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 그들은 덩클숲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곧 훈련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베로니카는 덩클숲에서 의뢰받은 임무의 일환으로 고블린과 싸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슈바르츠, 하일리히, 길번에서 온 3명의 학생을 인솔합니다. 그러고는 윌에게 돌아서서 그가 아카데미 중 한 곳의 교사의 지원을 받는 사인 파티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에리카는 파티원이 이미 정해졌는지 묻고 베로니카는 그녀와 같은 파티가 될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에리카는 베로니카를 위압적으로 느끼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짝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차에서 내리자 베로니카는 길번 학생들이 이미 그 지역에 도착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주인공은 전생에서 자신에게 지인이나 인맥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갑자기 한 소녀가 윌에게 달려와 그를 꽉 껴안으며 만나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외칩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당황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을 슈바르츠 아카데미 교장이자 알라람 골드그랜드의 손녀인 마리 골드그랜드라고 소개합니다. 주인공은 전생의 그녀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소개에 완전히 할 말을 잃습니다. 그는 교장 저택에서 치료했던 소녀를 특히 이런 숲속에서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를 다시 보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졌고 그녀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재빨리 그를 안심시킵니다. 거의 즉시 그녀는 그때 제대로 감사를 표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별거 아니었다며 무심코 넘기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줌으로써 은혜를 갚고 싶다고 고집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마법에 전혀 재능이 없어서 대신 길버트 아카데미에 입학해 검술을 배우는데 전념했다고 설명합니다.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녀는 결국 아카데미 선발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인공이 감명받은 표정을 짓자 킥킥 웃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병상에 누워있던 그녀가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에 그는 진심으로 감동합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각자의 재능 덕분에 같은 파티에 배정되었으며 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교장이 그녀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던 것에 진정한 의미를 마침내 깨닫습니다. 더 이상 그 생각에 잠기기도 전에 그녀는 막 하일리히에서 도착한 학생들을 맞이하러 그를 갑자기 끌고 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베로니카와 에리카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얼마나 명랑하고 다정해 보이는지 놀라워합니다. 하일리히에서 온 마차 밖에서 마리는 울린과 터프가 안에 있는지 묻습니다. 곧 울린이 서두를 필요 없다며 침착하게 말하며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명랑하게 모두에게 인사하며 자신이 그들 파티에 배정된 교사임을 밝힙니다. 올리는 하일리히 아카데미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윌의 전생에서 올리는 그 시대 최고의 치유 마법사였습니다. 그와 같은 파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윌은 진정한 행복감에 휩싸입니다. 그 후 테르프도 마차에서 내리고 마리가 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테르프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얼어붙습니다. 당연히 그는 주인공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윌이 자신을 소개하자 테르프는 그가 공격 마법사일 것이라고 재빨리 단정합니다. 그러자 울라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대로 해도 좋으며 자신은 그저 지켜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심한 태도에 모든 학생이 놀랍니다. 윌은 울란에게 다가가 스승님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묻습니다. 울란이 이유를 묻자 윌은 자신도 치유 마법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연습하고 다듬는 것을 도와줄 제대로 된 스승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울린에게 자신을 가르쳐줄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울린은 윌에 대해 전에 들은 적이 있다며 기꺼이 그에게 치유 마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동의합니다. 마리는 윌이 그럴 것이라면 자신도 울린을 스승님이라 부르게 해달라고 고집하며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옆에서 베로니카는 파티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지켜봅니다. 나중에 토벌 임무가 주어지자 각 파티는 오두막을 기지로 삼아 활동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고블린이 보고된 지역은 숲 깊은 곳에 있어서 오올린, 마리, 윌은 즉시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치유 마법사인 터프는 전통적인 규약에 따라 전선을 피해 기지에 남아있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고블린 출몰 지역으로 걸어가면서 마리는 윌이 정말 전선에서 치유 마법사 역할만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는 대신 그룹의 감독관 역할을 맡아 모든 것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두 사람은 감독관에게 엄격한 규칙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즉시 고블린 사냥을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날렵한 움직임으로 마리는 큰 고블린 무리를 한 번에 베어버립니다. 주인공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가 완전히 병상에 누워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눈앞의 광경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금발 소녀 마리는 강력한 검격으로 여러 고블린을 베어 넘깁니다. 그녀를 본 우리의 주인공 윌은 놀라며 그녀가 혼자서도 이 지역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더 많은 고블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본 그의 스승 렌은 금발 소녀가 돌격에는 뛰어나지만 수적으로 불리할 때는 고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주인공에게 전투에서 그녀를 지원하라고 명령하고 주인공은 오랜만에 마물과 싸우는 것이라 흥분감을 느낍니다. 마법을 발동한 그는 앞으로 뛰어들어 재빠르게 고블린들을 베어 넘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힘을 들여 그들을 물리친 후 그는 백발의 교관인 베로니카 교수가 준 단검에 대해 생각하며 그 뛰어난 날카로움과 전투 중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떠올립니다. 금발 소녀 또한 윌의 실력에 감탄하고 스승은 그날의 임무가 끝났으니 돌아가야 한다고 알립니다. 그 순간 금발 소녀는 몸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주인공은 이것이 스승의 치유 능력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스승의 진정한 힘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종종 눈치채지 못하는 그의 회복 마법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스승이 이 세상 최고의 치유사라고 믿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숙소로 돌아옵니다. 터프라는 소녀는 오늘의 임무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을 보며 그들을 보고 안도합니다. 금발 소녀는 스승이 훌륭한 치유사라는 것은 알겠지만 왜 전선 전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박해 보이는지 궁금해합니다. 스승은 전선이야말로 대부분의 부상자가 있는 곳이며 그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전 지식을 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스승이 여러 현장을 자주 오가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스승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위험을 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와 같은 사람을 잃는 것이 인류에게 큰 손실이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또한 스승이 죽게 될 미래의 사건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 주인공은 이번 생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한편 그들이 숙소에서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는 동안 한 무리의 고블린들이 숨겨진 장소에 모여 더 큰 파괴를 퍼뜨리기 위한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고 주인공과 있습니다. 그의 팀은 다시 한번 고블린 토벌 임무를 위해 나섭니다. 그들은 이전 전투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고 그들의 팀워크는 꾸준히 향상됩니다. 하지만 한 일상적인 습격 중에 렌 스승은 갑자기 모두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날 마물 한 마리도 마주치거나 쓰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정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고블린들이 영역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외부인이 그들의 영역에 들어오면 이전처럼 보통 즉시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만큼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블린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후퇴하여 다른 파티들과 합류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금발 소녀는 베로니카 교수의 팀이 근처에 기지를 두고 있으니 안전을 위해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다른 파티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주인공의 동급생인 에리카가 밧줄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본 금발 소녀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앞으로 나서는 순간 땅에 설치된 숨겨진 함정에 갑자기 빠지고 맙니다. 그 순간 여러 발의 화살이 스승을 향해 날아왔지만 주인공이 즉시 모든 화살을 쳐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수많은 고블린이 공격하기 위해 그들을 포위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금발 소녀 또한 함정에서 기어나오는 데 성공하고 두 사람은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이런 식의 마물 활동은
붉은 달이 뜬 후에나 증가해야 하는데 그건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힘을 발동하여 여러 개의 나무 골렘을 소환합니다. 그는 마리에게 정면에서 교전하지 말고 뒤에서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골렘들이 고블린들을 막는 동안 그녀는 틈을 찾아 땅을 가로지르는 강력한 참격을 날려 순식간에 많은 고블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접근하려는 자들을 주인공이 베어버립니다. 그들의 연계를 보고 스승은 흐뭇해하며 에리카를 구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나서는 순간 강력한 보스 몬스터가 갑자기 땅 밑에서 튀어나와 그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본 주인공은 스승을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걱정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몬스터가 공격하자 스승은 가볍게 피합니다. 기회를 잡은 그는 몬스터의 등에 마법 주문을 걸어 즉시 쓰러뜨립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그걸 해냈냐고 묻고 스승은 그 움직임을 주인공 자신에게서 배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힐러이며 적을 해치기 위해 싸우지 않기 때문에 몬스터를 잠재웠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들은 고블린의 영역을 벗어나면서 주인공의 동급생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스승이 그녀에게 치유 마법을 사용하자 그녀는 곧 의식을 되찾습니다. 주인공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혼자 있었는지 묻습니다. 에리카는 전날 임무는 순조로웠지만 방심하면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나리카 교수는 사라졌고 그 지역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쪽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두 동료와 상황을 논의하던 중 그들은 그녀에게 교수를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숲에 들어서자마자 달콤한 냄새를 맡았고 그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고 덧붙입니다. 설명을 들은 스승은 고블린들이 그녀에게 수면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깨닫습니다. 또한 고블린들이 오우거와 협력하는 것처럼 보여 걱정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더 분석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에리카의 기지로 가서 그녀의 두 동료와 합류해야 합니다. 얼마 후 그들은 기지에 도착하지만 완전히 파괴된 것을 발견합니다. 금발 소녀는 고블린이 영역의식이 강하고 보통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의 영역 밖의 기지는 안전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본 주인공은 이것이 인간에 대한 조직적이고 선제적인 공격이며 보통 붉은 달 사건 이후에만 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의 스승은 주변을 감지하는 능력을 사용해 두 동료가 이미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은 그들을 찾아 나설 테니 주인공과 소녀들은 터프 소년에게로 가서 숲을 떠나라고 그룹을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주인공은 계획에 동의하고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그 소년이 안전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합니다. 윌은 즉시 그 지역을 떠나야 하므로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섰을 때 거대한 고블린 군대와 함께 같은 오우거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공은 소녀들에게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이 힘을 합쳐 몬스터들과 싸워 물리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금발 소녀에게 이전처럼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말고 평범한 공격을 가하는데 집중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마법을 사용해 나무 골렘을 소환하고 동급생에게 화염 공격으로 고블린들을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불꽃을 방출하여 대부분의 고블린을 잠시 동안 그 자리에 가둡니다. 주인공은 오우거가 아무 문제 없이 불길을 뚫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골렘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합니다. 골렘이 오우거를 잡자 금발 소녀는 틈을 타 강력한 검격을 날리고 오우거는 뒤로 쓰러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녀는 팀워크가 잘 맞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우거는 다시 몸을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윌은 반복적인 공격만으로는 그것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몬스터를 쓰러뜨리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가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을 때 오우거가 갑자기 그에게 고블린을 던지지만 그는 공격을 막고 즉시 고블린을 베어버립니다. 금발 소녀 역시 여러 고블린을 던져버리며 주인공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겠다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에리카가 고블린 군대를 막고 금발 소녀가 앞에서 지원해주면 자신은 오우거에게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몬스터에게 뛰어든 주인공이 그 몸을 공격하자 몬스터는 분노하지만 주인공은 틈을 타 오우거의 등에 생명 폭주 마법을 겁니다. 이 공격으로 오우거의 몸이 폭발하고 즉시 쓰러집니다. 이것을 본 주인공은 몬스터가 더 이상 재생할 수 없으며 이제 처리해야 할 것은 고블린 군대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얼마 후 그들은 마침내 남은 고블린들을 모두 해치우고 자신들의 노고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다른 팀들의 행방이 궁금합니다. 갑자기 그는 멀리서 토네이도를 발견하고 토네이도 소년인 시리우스가 그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그것을 따라가면
다른 팀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약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토네이도, 소년과 다른 팀들이 이미 더 많은 고블린을 물리친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최강의 교사가 주인공의 스승인 렌에 대해 묻습니다. 바로 그때 스승이 앞서 실종되었던 두 학생과 함께 도착합니다. 주인공은 그를 보고 기뻐하고 스승 역시 부상 없이 오우거를 물리친 것을 축하해줍니다. 최강의 교사는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에 안도하지만 베네리카 교수의 행방을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승은 자신이 남아서 다른 학생들을 돌볼 테니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 나서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최강의 교사는 시리우스와 주인공이 둘 다 그 일을 맡기에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무를 들어간 주인공은 청력을 강화하여 곧 완전히 안전한 베네리카 교수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에 있는 붉은 돌, 즉 붉은 달과 연결된 바로 그 돌을 보고 놀랍니다. 교수는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이 지역의 몬스터들이 광폭해져서 빨리 후퇴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를 찾으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만 그는 왜 그녀가 이 돌을 들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고 사과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동료들에게 돌아가고 일행은 아카데미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주인공은 교수가 붉은 달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가 전생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기 때문에 그녀를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베나리카 교수가 학교 선배와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처에 숨어서 그는 그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떠나자 주인공은 그녀의 행동이 붉은 달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는 그녀를 따라가서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보기로 결심합니다. 얼마 동안 몰래 그녀를 따라간 끝에 주인공은 마침내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는 단지 베로니카 교수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는 전생에 치유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몬스터 활동이 이미 큰 문제가 되어 여러 지역의 전장으로 파견되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는 이 같은 마을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순간 그는 베로니카 교수가 가게에서 꿀빵을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전생에 그녀와 이 빵을 나눠 먹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는 시골 출신이라 이런 음식을 거의 먹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상인 가문에서 태어난 교수는 그것을 자주 즐겼습니다. 그녀는 빵집을 볼 때마다 들르는 것이 개인적인 습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언제 자신의 삶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을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만약 자신에게 심각한 일이 생기면 그가 자신을 지켜줄 것인지 묻고 주인공은 그렇다고 확인해줍니다. 그 순간들을 회상하며 주인공은 한때 그녀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그러기 위해 그녀의 행동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녀를 따라가던 중 그는 교수가 이상한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인공은 다시 기척 숨기기 기술을 발동하여 숨은 채로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그녀는 보라색 머리의 불량배를 만나고 그는 중요한 일로 그녀가 이곳에 불려왔다고 알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전에 논의했던 물건을 제시하라고 요청하고 교수는 같은 붉은 돌을 건네줍니다. 이것을 본 불량배는 이것으로 교회의 오랜 수건이 곧 이루어질 것이며 다시 한번 붉은 달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하며 감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상황이 정말로 붉은 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기척 숨기기 기술이 풀려버립니다. 이 때문에 물의 용이 그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하지만 교수가 주인공 앞에 나서서 그를 공격으로부터 구해줍니다. 보라색 머리의 불량배는 분명히 혼자 오라고 지시했는데 왜 그 소년을 데려왔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가 교단의 새로운 일원이 될지도 모른다고 진심으로 믿었다며 실망감을 표합니다. 교수는 주인공이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불량배는 여기서 위를 죽이면 교단은 문제없이 그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과 합류하기를 거부하며 단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기지를 떠난 날 숲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설명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광폭한 몬스터와 붉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돌에 마력을 쏟아붓자 돌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고 바로 이 불량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에게 돌과 자신들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데 사용할 붉은 돌을 빛나게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수는 그 남자와 그의 집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잠입 수사관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그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안도합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는 교단에 가입하겠다는 그녀의 이전 발언은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붉은 돌을 물속에 던져 여러 마리의 무룡을 광폭하게 만들어 공격을 준비하게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주인공은 절반은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앞으로 뛰어나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용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용들은 잔혹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주인공은 용 중 한 마리에게 뛰어들어 단검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의 몸이 이상할 정도로 부드럽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무언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교수에게 무언가 시험해 볼 것이니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신체 강화 스킬을 발동시킨 위리용을 뒤로 당기자 그 생물은 즉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그 용들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숨겨진 장소에서 그들을 공격하던 거대한 문어 같은 괴물의 다리였습니다. 그 순간 진짜 괴물이 드러난 것을 본 불량배는 자신이 직접 전투에 나서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창을 꺼내 그들을 공격합니다. 주인공은 교수의 마법검이 문어 괴물의 부드러운 몸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녀가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그는 그녀에게 신체 강화 스킬을 사용하고 이 불량배를 처리한 후 즉시 돌아오겠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엄청난 속도로 불량배에게 달려들어 단검으로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량배는 공격을 쉽게 막고 창으로 그를 공격하자 주인공은 뒤로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불량배는 주인공이 자신의 얼굴에 작은 상처를 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 마법을 사용해 상처를 즉시 치유합니다. 이를 본 베로니카 교수는 주인공에게 이 불량배가 치유와 전투를 모두 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불량배는 주인공이 타고난 재능이 있다며 자신들의 조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단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지만 주인공은 절대 그들의 부하가 되지 않겠다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불량배는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공을 죽여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다시 창으로 공격하기 위해 덤벼들지만 윌은 쉽게 막아냅니다. 싸우는 동안 주인공은 교단, 붉은 돌, 그리고 치유 마법과 공격 마법의 본질 등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불량배를 물리칠 수만 있다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다가올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강력한 발차기를 날리자 불량배는 뒤로 미끄러집니다. 주인공의 힘을 본 불량배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패배할 수도 있겠다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체 오염이라는 스킬을 발동시켜 오른팔을 훨씬 더 큰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주인공은 이것이 일반적인 신체 강화나 치유 마법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는 누가 그런 기술을 가르쳐줬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불량배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이 교단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교단에 합류하기 전에는 마법 부대에서 힐러로 일하며 오만한 상사들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는 방향성 없는 삶을 살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세상이 구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교단이 자신에게 목적과 힘을 주어 마침내 그의 삶이 빛날 수 있게 해줬다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불량배가 하는 짓은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이대로 계속된다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주인공은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만 불량배는 아주 쉽게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러고는 거대한 팔로 주인공에게 주먹을 날리고 주인공은 벽에 부딪힙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스승인 렌, 베로니카 교수, 그리고 전생에서 잃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기억들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 치유 마법을 사용해 부상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 그 불량배를 용서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주인공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틈을 포착한 그는 불량배의 턱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불량배는 뒤로 넘어지며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 후 주인공은 베로니카 교수를 보고 그녀가 이미 검술로 문어 같은 괴물을 물리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그 생물의 재생력이 매우 강해서 쓰러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부상당한 불량배에게 다가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의 목에 단검을 겨누고 그는 교단이 누구이며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불량배는 상사들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며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갑자기 자신의 목에 단검을 찔러 넣어 즉시 목숨을 끊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료들에게 매우 충성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그는 되살아나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죽음의 고통을 분명히 기억하기에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가 죽은 직후 자신이 그를 치유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불량배는 그런 위협은 보통 힐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은 평범하지 않으며 미래의 세계 최고의 힐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만큼 그를 죽이고 치유하는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불량배에게 교단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량배는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교수는 주인공에게 즉시 물러서라고 경고합니다. 그 순간 불량배의 몸이 갑자기 폭발하여 즉사합니다. 주인공은 그를 치유하려 하지만 그의 생명 에너지가 이미 완전히 사라져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베로니카 교수는 그가 적어도 안전하다고 안심시키며 이제 슈바르츠 아카데미로 돌아가자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세상에 이상한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현장 훈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단지 윌이 걱정되어서 참여를 고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녀에게 정지된 만화를 공격에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상인 가문 출신이라 힐러와 공격 마법사 모두와 교류할 기회가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비슷한 아이디어를 들은 적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빵집을 발견하고 빵을 좀 사자고 제안합니다.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 후 그들은 아카데미로 돌아가고 주인공은 허락 없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가볍게 꾸중을 듣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뱀 여인이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애완뱀이 이미 안에 있던 소년을 죽인 것을 발견합니다. 붉은 돌을 보며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단의 지시를 따르고 가능한 한 많은 파괴를 퍼뜨릴 것이라고